간단한 소개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만든 이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역을 맡은 박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역을 맡은 이승훈입니다. 관객분들이 카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실 동안 제가 대신해서 좀 영화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희망의 요소가 12월 29일에 딱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영화의 시작점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승훈 배우님과 박서은 배우님을 어떻게 또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시작은 대학원 재학하던 시기에 장률 감독님이 하셨던 수업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공간과 영화라는 수업이었는데 뭔가 좀 스페셜한 어떤 공간을 찍어와서 그걸 놓고 이제 감독님과 뭐 원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공간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극 중에 나온 아파트를 제가 촬영해서 가져갔었고 그걸 보시고 이 아파트가 굉장히 좀 이 산 중턱에 위치한 그런 특이한 복도식 아파트인데 여기에 좀 흥미를 느끼셔서 이곳에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캐스팅 같은 경우는 이승훈 배우는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사실 남편 역할에는 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때 당시에 뭔가 개인적인 일들로 이승훈 배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영화 안으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역할 했던 박서은 배우 같은 경우는 아내 역할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추천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결국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승훈 배우가 추천을 해줘서 이제 연기한 영상과 그런 프로필 사진 이미지들을 보게 됐는데 뭔가 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만나게 됐는데 대화를 해봤을 때도 뭔가 반응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다른 배우들하고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날 바로 이제 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배우님들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인상이나 이렇게 남편 역할이나 아내 역할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하셨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 먼저? 서로 미루는.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연기를 제가 그만한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녔을 때고 안 하려고 진짜 마음을 많이 먹었었는데 원영 감독이 이거만 찍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게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으로 너무 간결하게 또 너무 끌리게 또 너무 뭐 재밌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또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그런 영화에 나오는 모습들이 평상시에 그 당시에 이제 배우님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가 많이 반영됐을까요? 사실 더 넘쳤는데 뭐 절망의 예, 기분. 좀 사실 울기도 많이 울고 감독님하고 뭐 노래방도 술 마시면 자주 가고 노래 부르면서도 울고 막 그랬던 게 많은데 감독님 좀 절제를 많이 시켜줬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더 이렇게 표현을 아예 안 하고 마음속에만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은 배우님은? 저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되게 간결하고 명료했고 뭔가 부수적인 감정에 대한 묘사보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객관적인 사실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또 저는 이제 아내 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내 역이 좀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게 왜 그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뭔가 감독님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쓰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사실 좀 제작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님이 이제 카메라에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직접 촬영까지 다 하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님이 뭐 편집까지 모든 걸 다 하셨고, 이제 촬영까지 직접 하시니까 이제 슛이 돌아갈 때 할 수 없는 일들만 사실 제가 이제 좀 돕고 이렇게 거의 4명이서 함께 찍어간 영화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모니카 부는 역할을 해주셨던 배우님과 아내 불륜남, 상간남 역할을 해주셨던 배우님 이렇게 6명이 이제 전부인 영화인데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 영화는 또 테이크도 몇 번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찍고 오케이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영화 촬영장에 갔는데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한 기억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약간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이승우 배우님이 이제 처음에 촬영장에 저희 집 씬부터 이제 찍기 순차적으로 거의 찍기 시작해가지고 집에 오셨을 때 뭔가 이렇게 동공이 뭔가 흔들리는 그런 걸 제가 본 얼굴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어떠셨는지. 한 3일 동안은 사실 청소만 하고 청소하면 오케이, 뭐 수건 틀면 오케이 넣고 뭐 그럼 다 오케이를 하길래 이거 청소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감독님이 제가 약간 의심을 하니까 한 10분에서 11분 정도의 가편집본을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런 톤의 영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크를 많이 안 가고 그랬구나. 딱 그 가편집을 보는 순간 완전 전적으로 믿고 뭔가 믿음이 의심이 사라지셨나요? 의심이 완전 사라지고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서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감독님의 촬영 방식이나 저희의 제작 환경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잠깐 연기를 안 했던 시기가 있고 이걸 오랜만에 촬영을 했던 거라서 오히려 그렇게 뭔가 얼마 안 되는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편하게 저한테 편안함을 줬던 것 같고 테이크가 몇 번이 안 가는 것들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분명 하긴 했는데 근데 진짜 오케이인가? 네. 근데 그게 이 감독님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연출자이지만 어쨌든 오케이를 분명하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막 이거 좀 찍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랬을 때마다 한 30초 생각하시고 안 쓸 것 같다고 바로바로 뭔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내가 찍은 영화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나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희망의 요소는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 시나리오 이야기로만 흘러가는 영화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들이 쌓여서 뭐 그것들이 반복되거나 변주되거나 이러면서 어떤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성취를 해나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서도 신체 이미지, 이제 뭐 손이나 사실 맞잡은 손, 뭐 음식을 하고 있는 손, 글씨를 쓰는 손 이런 식으로 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발, 뭐 아내의 발, 남편의 발, 또 신발들 이런 것들이 되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영화적으로 감독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연출하셨는지 또 질문들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질문해주신 대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뭔가 신체의 논리로 가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촬영 감독을 따로 구하지 않고 제가 직접 촬영한 이유도 그것들을 계속 촬영 내내 뭔가 설득해 나가고 이런 시간을 줄이고 그 사이에 오히려 영화가 더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다른 측면을 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촬영도 직접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 저도 이제 이번에 개봉하게 됐을 때 오랜만에 그 시나리오를 꺼내서 봤었는데, 그 촬영 당시에 사용했던 그 시나리오에 제가 글콘티로 거의 이 영화의 첫 번째 쇼트부터 마지막 쇼트까지를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첫 장면에 아내의 발을 만지려고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의 손이 프레임인 하지만 그 손을 다시 뿌리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부의 손과 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따라가거나 이제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라 이 극중 인물들의 영화 속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아까 임정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의 손과 발을 계속 쌓아 나갔을 때 그것이 영화 후반에 가서 새로운 의미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계속 쌓여온 뭔가가 또 폭발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약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 그럼 저희가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어서 흑백으로 이제 결정하신 이유는 또 그렇게 최대한 이미지를 단순화하기 위해서이셨을까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샷들을 쌓아서 뭔가를 형상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인 흑과 백밖에 없는 화면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직접 촬영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뭐 미술 의상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 색감들까지 제가 다 혼자 조율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비가 중간에 또 변화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질문 주셨어요.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화면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영화의 일부는 이 남편이 이 집 안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양쪽으로 인물을 좁혀서 잡을 수 있는 4:3 비율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을 영화가 건너뛰면서 2부로 갑자기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일부에서는 집안에 갇혀서 이 집 안에 청소 도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음식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만지는 것 이외에는 아내와도 거의 전혀 아예 어떤 스킨십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프했을 때 이 남자가 강원도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생전 처음으로 그런 철근을 만지고 그런 폐 목재들을 나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남자가 지각하는 세계가 달라졌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남자가 뭔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2부에서는 16대 9 화면비를 사용했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1차원적으로 4대 3의 화면을 보다가 이제 16대 9의 넓어진 화면을 보면서 관객분들도 뭔가 이 두 사람의 지각하는 세계가 달라졌구나를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관객으로서 영화를 딱 봤을 때 그 화면비가 딱 변화되고 남편이 딱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남편이 절망의 세계에서 벗어났구나.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절망으로 가득한 집에서 행동을 옮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님들에게 각 역할을 하시면서 느끼신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노래방 씬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 2절을 다 부르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 그때 그런 감정이나 뭐 그때 있었던 비화 같은 것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미루는. 노래방 위주로 얘기하면 되는 거.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또 그냥 아내의 역할. 네. 또 아내가 어떻게 보면 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선 아내는 모든 것에 불만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맞고 틀리고 모르겠고, 제발 누군가가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항상 집에만 머물러 있고 아무런 변화 없이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 둘 사이에 희망은 사라져버렸다라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이 지금 이거는 남편의 시점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당연히 아내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를 욕하실 거가 당연하지만, 저는 아내를 연기를 하면서 너무 이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한 사람으로서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감독님도 제가 상간남이랑 함께 있을 때 디렉션을 주셨던 게 집에 항상 이 남편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힌트였거든요. 완전히 이 사람한테 그 상간남한테 푹 빠져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혼란 속에 미성숙한 행동을 했다라고 어느 정도 그 정도의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임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래방 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 씬이 횟집 씬이었잖아요. 그 횟집 씬에서 저희 둘 다 만취였어요. 소주 5병을 먹었나? 만취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그 씬을 찍기 전에 감독님이 저한테 디렉션을 줬던 게,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를 거고 제가 어느 정도의 느낌이 오면, 당신의 느낌이 오면 행동을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기를 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음은 떠올려보면 분명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입을 맞춘다라는 거, 안는다라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게
내가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되게 조심스러운 행동인데 이 아내는 여기까지 강릉까지 넘어온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를 가지고 내려왔던 거고 이 순간에 이 사람한테 이런 용기를 표하면서까지 난 이 사람한테 미안함을 전하고 싶고 이 사람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제 마음을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미성숙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진짜 물론 그 행동은 너무 나쁜 행동이고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사실 눈물을 흘리는 게 저렇게 잘못하고 뻔뻔하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 실수한 사람의 모습 같이 저도 느껴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밥을 먹겠다고 또 앉잖아요. 그 자리에 남편이 밥을 해주는 매번 거절했던 그 자리 그거 자체가 저도 되게 용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노래방 그 시나리오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노래를 2절까지 부른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감독님의 디렉팅에 따라서 그 배우분들이 이렇게 딱 행동을 해주셨을 때 되게 너무 멋진 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승원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소통이 단절된 이제 젊은 부부다 보니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시를 8년 동안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뭐 청소랑 뭐 청소, 가사 그리고 밥하는 거 그걸로 이제 사실 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처럼 노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 노래방 씬 조금 뭐 비하인드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고 가사도 잘 안 보였었고 그래서 가사도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디렉션은 제가 못 들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뭐가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기억에 2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혼자서 네, 제가 보면은 저만의 생각이니까 마이크를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이니까 근데 스킨십을 함으로써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못 부르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저도 NG인 것 같아서 이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감독님한테 이거 다시 근데 감독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오케이구나 그 기억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남편이 하수구 냄새를 못 맡고 사실 부인도 냄새가 진동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 하수구 수리공으로 특별 출연을 하신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냄새 지독하다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설정의 이유는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 그런 설정이 들어간 건지 감독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뭔가 어떤 감각 기관들마저 마비될 정도로 뭔가 고장난 상태다라는 거를 뭐 대사라든지 뭐 이런 다른 어떤 전형적인 것들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각이 마비되었다는 설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씬에서 보시면 이제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싱크대를 손봐주고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창밖으로 그 외화면 사운드에서 누군가가 투신해서 차 위로 떨어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운드가 이제 들려오는데 사실 이 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평화로운 아파트에서 일어나지 않을 어떤 굉장히 비일상적인 이런 일인데 이런 비일상적인 일을 그 소리로만 밖에서 프레임을 침범해서 이제 이 남편에게
들어오지만 자극이 이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자극에 또 반응하지 못한다 이거를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씬이 나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밖에서 어떤 사람 자살하고 엄청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남편은 되게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자신의 그 싱크대가 잘 고쳐졌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되게 마비된 사람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다음 작품에도 계속 출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 작품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혀 연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 인물 자체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인물이 너무 기능적으로 소모되는 캐릭터라서 이렇게 주변 뭐 누군가한테 좀 부탁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주변 배우들이 영화 보고 네,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 욕하셨나요? 연기에 대해서 혹평하신 건가요? 연기에 대해서 비난한 배우도 있었고 그리고 연출하는 분들도 네, 어제도 이제 뭐 친한 연출분 만나서 술 마시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했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래서 네, 좀 앞으로는 많이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 직장 동료 역할로 나왔는데 그거를 저한테 하라고 하셔가지고 얼굴이 나오면 못할 것 같다. 너무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뒤통수만 찍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식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식물도 사실 배우님이 직접 고르신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냥 저는 들어가서 감독님이 꽃집에 들어가서 땡기는 거 그냥 화분 사갖고 나오면 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그냥 밖에서 찍고 있고 들어가서 저는 꽃을 많이 사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들어가서 딱 눈에 띄었던 그 화분이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 뭐 화분에 뭐 대단한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지점을 좀 이 부부의 전사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아내의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갑자기 아이가 없는 게 훨씬 나아라고 이제 그 직장 동료가 했을 때 갑자기 급발진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뭔가 아이와 관련해서 두 부부에게 분명히 과거에 갈등이 있었을 그 정도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제가 했는데 어쨌든 이 집에는 전혀 뭔가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없고 남편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정말 어머니 생신을 핑계로 약간 남겨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겼고 그래서 이 남편이 장거리를 보고 남은 돈으로 이런 뭔가 생명을 가진 것들을 하나 사서 집에다 놓으면 뭔가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서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도망쳤을 때도 이제 그 화분은 아내의 곁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서원 배우가 얘기했지만 밖에서 그 애인하고 있을 때도 집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 남편이 이제 집을 떠나고 나서도 그 화분은 이제 물을 주고 아마 떠났겠죠. 그래서 그 화장실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흔적 같은 느낌으로 좀 그렇게 기능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이 희망의 요소가 사운드 관련해서도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뭔가 되게 일관적으로 되게 매끄러운 사운드로 원래 이렇게 배경음을 깔거나 이렇게 이어서 사실 연출을 하는 게 되게 그냥 보통 습관적으로 사실 하는 방법인데 희망의 요소는 되게 외 화면의 소리라던가 이렇게 사운드 사용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걸 연출하실 때 또 어떤 의도로 하셨던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원래 관심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창밖으로 누군가 투신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사운드로 처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그 둘이 케이블카를 타고 그 설악산 국립공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도 이게 점프로 절단되어서 나뉘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다른 영화에서는 그곳에 공간음을 따서 그것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쭉 가는 게 원래는 관례지만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뚝뚝 끊기는 막 그 케이블카에 같이 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도 막 얘기가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러니까 그냥 흔히 보편적인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나 상태를 막 이렇게 좀 낡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소리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밖에 프레임 밖에 있는 소리들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약간 더 특정 소리는 더 증폭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습니다. 세 분 모두 좀 희망의 요소 속에 가장 애정하는 씬이나 뭐 대사나 이런 장면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자신 있게 마이크를. 저는 사실 노래방 씬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노래방 씬도 좋은데 좀 최근에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그때 그 턱걸이 하는 씬이 저는 뭔가 다시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좋습니다. 맞아요. 뭔가 남편이 진짜 살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또 사원 배우님은 저도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이제 나는 오늘은 작정하고 영화로서 봐야지라고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계속 아내의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후에 아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하면서 보는 내내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그네에서 앉아서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되게 짧은 컷인데 엄청 깜깜해서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 컷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흑백 영화 속에서 깜깜한 밤에 찍어서 더 이 사람의 뭔가 내면도 잘 보였던 것 같고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어요. 저도 그동안 다른 장면들 뭐 공장에서 손 잡는 장면이나 뭐 노래방 장면이나 두 사람의 신발이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담긴 장면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배우의 얼굴이 나온 장면 중에 꼽아 보자면 일단 저는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사태를 목격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집에서 혼자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날씨를 듣고 나서 혼자 그 얼굴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그거 찍을 때 이승훈 배우가 나라면 여기서 뭔가 정말 엄청나게 오열할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사실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굉장히 정말 이 하나만 봤을 때도 보는 사람이 뭔가 울컥할 정도로 정말 서럽게 우는 장면들도 찍었지만
그 장면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영화에 들어가 있는 이승훈 배우의 그 얼굴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은 배우 같은 경우는 콘도에서 잠에서 깨서 그 프레임 밖에서 남편이 요리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표정이 정말 이런 표정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때 그 장면 찍으면서 아마 정말 박서원 배우를 캐스팅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 표정. 질문 또 올려주셨는데 그 남편이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이 아닌 카메라로 찍는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2부로 넘어왔을 때도 카메라로 계속 이렇게 사진을 담아내잖아요. 그거 카메라 관련해서 카메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아내가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그곳에서 급하게 뭔가를 카메라를 구입한다든지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1박 2일의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얼마 만에 이 부부가 데이트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오랜만일 것이고, 나름대로 남편이 이 1박 2일의 시간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인디 토크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또 영화 상영은 몇 번 더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나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한 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거나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의 요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몰랐던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곁에 있었지만 좀 잘 잊고 살았던 그런 희망을 다시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시 손을 마주 잡기까지에 관련한 영화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굿바이 인디토크니까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이 또 애정이 많은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와 또 소감 그리고 다음 계획까지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어쨌든 그렇게 토요일 오후 1시에 사실 영화를 보러 오기가 정말 애매한 시간인데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 촬영장이 딱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그 아까 질문하셨던 그 필름 카메라로 저희가 넷이 단체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참 이렇게 넷이 또 마지막 GV를 진행하게 돼서 또 뜻깊습니다. 이 영화 보시고 여기 관객분들에게 마음속에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건드릴 수 있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차기 계획은 지금 저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영화는 이제 좀 자본이 들어가는 영화라서 느와르 장르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열심히 해서 완성해서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클래식 영화를 좋아해요. 클래식 영화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클래식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나중에 또 꺼내볼 수 있도록, 제가 그 꺼낼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는 배우로서 정말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희망의 요소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사실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개봉부터 이렇게 마지막 굿바이 리토크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인연들이 맺어진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차기는 지금 드라마를 이제 찍고는 있는데 사실 드라마보다 그 독립영화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도 또 새해에 일상에 많은 희망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